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분석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옛날에 해봤던 토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 했던 방법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보실 토지는 옛날에 봤던 중랑구 면목동 383-21번지 토지인데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에 있고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103.1제곱미터인데 그 뒤에 거랑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21년 1월 기준으로 공시지가 나와 있는 거 있고 2종 일반 주거의 지역에다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에서 크게 건축하는데 접촉되는 법령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지적도를 봐보면 이 땅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상당히 작은 도로를 앞에 끼고 있고 막다른 도로도 하나 보이죠. 그리고 도로가 작기 때문인지 여기 제척 면적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는데 아까 보셨던 요거를 이제 스케일의 1:1에 맞게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북쪽을 보시면 지금 북쪽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흔히 이제 부동산 개발할 때 북도로가 좋다고 하는데 북도로가 좋은 이유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조 사선의 출발점이 도로의 중심선이고 다가구나 근생 같은 경우에는 도로 끝선이기 때문에 똑같은 남쪽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북쪽 도로를 선호하십니다. 물론 거주 컨디션은 남향이 훨씬 더 좋기는 한데 부동산 개발에서 측면에서 볼 때는 땅이 가진 잠재력은 북쪽 도로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실 텐데 먼저 도로부터 보셔야죠. 지금 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도로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재보니까 약 2.9m, 넓은 데는 2.9m 나오고 짧은 데는 2.7m 정도 나오는 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m 확보가 돼야 돼요. 도로의 폭이 무조건 4m 확보가 돼야 되는데 내 땅으로만 4m를 확보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중심선, 이런 중심선에서 2m를 확보하면 통과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도로로. 그러니까 이 앞에 땅도 나중에 신축을 할 때 요만큼 땅을 벌려줘서 도로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땅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이제 요만큼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요 막다른 도로의 깊이를 한번 봐보면 대략 한 13m 정도 나와요. 요 13m 정도의 깊이가 되는 구간에서는 요 막다른 도로 폭은 3m가 나와줘야 됩니다. 요 3m 폭도 마찬가지로 도로 중심선에서 1.5m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 1.5m, 여기서 1.5m를 벌리면 돼요. 그 결과 옆에 집이 아마 신축을 좀 더 먼저 한 것 같은데 옆에 집도 여기 이렇게 제척 면적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제척 면적을 보니까 약 12.96제곱미터 정도 제척 면적이 나와요. 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경계 측량이랑 현황 측량이란 걸 하는데 그 측량 값들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한 지수가 나오고요. 지금 일단 검토 단계에서는 약 13제곱미터 정도 땅이 날아가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땅 분석이 끝났으면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바로 요 모서리 부분입니다. 요 모서리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요 도로는 이제 차가 다니는 공간, 사람도 다니긴 하는데 차도 다니죠. 요 차가 회전할 때 생기는 요 회전 반경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가각전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요 가각전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4m 이상 도로에서만 적용되게 돼요. 4m 이상의 도로끼리 만나는 부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땅은 3m와 4m가 채 안 되는 도로끼리 만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각전제까지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옆에 있는 땅을 보면 알겠죠. 여기도 가각전제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도로 조건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당연히 1조 사선이 어디까지 치고 들어올 건지를 봐야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하니까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기준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중심선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도로 중심선에서 9m까지는 적용을 안 받고 9m 이상 되는 부분부터 높이의 2분의 1씩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 4층의 1조 사선 라인은 여기로 보면 되고 5층
6층, 7층을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5층에 다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두 가지 선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요 두 가지 선. 요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이냐면 일주사선 중에서도 벽이 똑바로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거보다 조금 더 가면 벽은 뭐 경사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각각의 뭐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경사벽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벽으로 가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방수에 대한 문제로 같이 엮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각벽이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노 라인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조 사선까지 세팅이 됐으면 이제 코어, 엘리베이터와 계단, 그 다음에 홀 요 3개 코어를 어디에 놓을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 이런 걸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주차부터 볼게요. 주차를 하려면 자 요게 주차 표시인데 직각 주차이죠. 직각 주차, 도로를 쭉 가다가 이쪽으로 90도 돌려서 주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직각 주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6m의 공지가 필요해요. 주차를 하기 위한 공지죠. 예를 들어서 차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다가 여기 주차를 하려면 앞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차가 이렇게 해서 주차를 자 이렇게 하겠죠. 그게 직각 주차는 앞에 6m가 있어야 됩니다. 이 6m의 기준은 또 주차장 끝선에서 여기까지가 6m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6m. 그렇게 이 앞에 6m를 쭉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경계선 끝쪽에는 주차 배치를 못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조금 들어온 부분에 지금 주차를 3대 정도 배치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조입니다. 기둥을 배치해야 건물이 쓰니까 1층에 필로티로 만들려면 그 기둥이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으로만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앞에 3대가 가능하고 이 앞에 주차를 한 대 더 놨습니다. 이게 연접 주차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 연접 주차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연접 주차까지 해서 총 4대의 주차 대수가 가능한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규모를 자, 그 다음에 코어를 봐야 되는데, 자, 코어는 주차가 이렇게 되고 난 나머지 공간과 사람이 직접 도로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복도가 요 정도에 놓을 수 있고, 사람이 길 가다가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는 보도도 있어야겠죠. 이 보도 폭은 1.5m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필요합니다. 이 공동주택 타고 공동주택 보도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엘리베이터 홀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층에 대한 배치가 대략적으로 끝나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1층에 대한 배치가 대략적으로 끝나고, 지금 이 땅의 크기가 총 얼마냐 하면 원래는 204.96제곱미터였는데 아까 재청 면적 때문에 12.96제곱미터가 날아가다 보니까 191.99제곱미터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191.99제곱미터 이기 때문에 건폐율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115.19제곱미터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115.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07.34제곱미터 정도까지가 아마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각 층의 면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땅이 길고 좀 협소한 모양이기 때문에 땅에 따라서 최대 건폐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자, 요 107.34제곱미터가 나오고, 대지 안의 공지는 다 아시죠? 이게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1m가 되고, 지금 뭐 요거를 여기까지 늘릴 수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중심선 기준이고요. 우리가 외벽을 세우고 단열재를 붙이고 마감재를 또 붙여야겠죠? 그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벽이 이만큼 나옵니다. 자, 콘크리트 벽, 단열재, 마감. 요거는 이제 벽돌이나 뭐 돌마감이라기보다는 외단열 미장공법의 일환으로 해서 가능한 두께를 가장 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단열재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단열재는 EPS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스티로폼인데, 요즘 뭐 많이 다른 데 건축 설계 받아보시면 PF보다 아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외단열 미장공법, 그냥 벽돌 타일을 붙이거나 뭐 스타커를 뿌리거나 그렇게 가볍게 하는 작업들 있죠. 그런 거 할 때는 PF보드는 부착력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PF보드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이런 공법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EPS 스티로폼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거 스티로폼과 벽돌 타일 기준으로 나온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1층이 지금 107.34제곱미터의 코어가 요만큼 나옵니다. 자, 그럼 1층 배치까지 다 끝났으니까 2층을 올라가 봐야겠죠? 2층을 올라가 보면 대략 이런 배치가 가능해요.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홀이 되고 여기가 코어, 계단을 타고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양쪽에 세대를 배치를 해야겠죠. 그 배치를 제가 미리 해봤는데 미리 해본 결과에 따르면 위쪽은 한 46제곱미터, 그 다음 밑에는 43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참 애매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요거는 지금 명목상으로 세대당 0.5대 이하의 투룸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만 요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0.5대짜리로 만들 발코니 확장을 이용해서 전용면을 3제곱미터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세대당 0.5대짜리의 주택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참 애매한 숫자예요. 만들더라도 가까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레이아웃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될 케이스가 정말 많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어가 가운데에 이렇게 오고 북쪽과 남쪽의 집들이 다 기다랗게 형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참 평면 짜기는 매우 어려운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런 유형의 땅을 만날 때는 굉장히 건축 설계, 건축 계획에 면밀한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면적만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 면적이 나오고 3층은 똑같겠죠? 그 다음에 4층 올라가게 되면 밑에는 똑같습니다. 밑에는 똑같고 위에만 바뀌어요. 왜냐하면 1조사선이 여기서 지금 치고 들어온 거 보시죠? 제가 표시해 놓은 거 1조선이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은 면적이 유지됩니다. 그 말인즉슨 다르게 이해를 하면 요 밑에의 평면을 잘 잡아놔야만 계속해서 똑같은 평면이 3개층, 4개층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바뀌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머리가 아파지고 그에 따른 구조도 많이 바뀌게 되고, 구조가 많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돈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건설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는 이런 구조 같은 걸 잘 맞춰줌으로 인해서 원가를 좀 절감하는 그런 건축 계획도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4층에 보면 여기 28.16, 그 다음 밑에는 똑같고 없어진 만큼이 여기는 테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진 만큼 테라스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테라스가 요만큼 한 18제곱미터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럼 5층으로 올라가면 5층도 마찬가지로 1조가 여기서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아래는 똑같고 위에는 한 19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의 집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제곱미터 정도의 테라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18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한 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러 칸 주거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실거주 하실 거나 아니면 상품으로 기획하시는 분이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없애고 여기를 최상층을 그냥 한 개 세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62.33제곱미터가 되고 여기에 다락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다락 계단 어디 배치한 다음에 하면 아마 3룸 실거주로 사용할 만한 3룸은 아마 충분히 나올 만한 면적이어서 잘만 활용하시면 상당히 다양한 상품 기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면 다락 공간 똑같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알트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 조금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내용은 일단 비슷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굳이 2개를 준비했냐 하면 이렇게 긴 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는 해요. 이걸 원룸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투룸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굉장히 물음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주차 레이아웃은 그대로인데 제가 코어 형태를 하나 바꿨죠. 이 코어 형태가 3D로 보면 무슨 형태냐 하면 이런 형태예요. 조금 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3D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룰루랄라 오다가 여기 현관 열고 들어오면 계단 밑으로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홀로 다가오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도 당연히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높이를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2층에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하게 되면 이런 코어 구성에서도 충분히 건축 계획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볼 게 없기 때문에 바로 2층으로 가보면 아까랑 모양이 조금 다르죠.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요 온전한 공간을 조금 더 쓸 수 있고, 요 밑에도 뭐 나름대로 온전한 공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 3층은 똑같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테라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한 18.5제곱미터 정도 나오고, 5층 같은 경우에도 테라스가 한 10제곱미터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코어 형태에 따라서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요 두 개 사이 어떻게 다른지. 코어가 형상에 맞게 길게 되어간 게 하나 있고, 코어가 아주 네모나게 정사각형 비율로 해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진입 동선도 다르고 각각 진입 동선에 따라서 레이아웃도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뭐가 더 평면에 잘 나올지는 정말 두 개 다 시간을 투자해서 고려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제가 주차를 4대를 배치해놨는데 이 4대는 총 세대당 0.5대짜리 8세대까지 가능한 구조이거든요. 보시면 이것도 다 0.5, 0.5로 만들 수 있을 거로 보이고, 그러면 한 대, 3층도 한 대, 4층도 한 대, 그 다음에 5층은 한 대, 총 4대 정도의 주차이면 법정 주차 대수는 모두 다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가 나올까? 총 연면적은 얼마일까 좀 궁금하실 텐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흔히 이제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평에서 포함된 게 있고 포함이 안 된 게 있는데, 많은 경우 이제 평당 공사비를 건설사 측에서 싸게 제시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싱크대를 비롯한 주방 가구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도배, 그다음에 뭐 타일 이런 게 빠져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빠지냐 하면 사실 공사에서 이런 거는 빼는 게 오히려 낫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감 자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디자이너분이랑 초반에 마감 자재를 다 정해놨더라도 실제 공사할 때까지의 텀은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6개월 사이에 100% 마음이 바뀝니다. 이거는 안 바뀌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틀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100%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자재도 보시고 여러 공간도 다니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바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차라리 빼놨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자재만 구매한 다음에 시공사에 노무비만 태워놓고 나중에 자재만 공급해서 이걸로 시공해줘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쓰는 자재 기준으로 노무비가 잡혀 있었는데, 뭐 원래 같은 경우 화장실 타일이 300에 300짜리다. 근데 갑자기 대형 타일이 하고 싶어, 600에 600짜리 타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타일 노무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00에 300짜리랑 600에 600짜리 타일 들어보면 무게가 달라요. 이게 둘이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혼자 붙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면적을 상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당 공사비에 대한 면적, 이 평을 얼마로 잡을 건데, 이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층은 다 잡아요. 1층 다 잡고 발코니 확장이랑 발코니 면적 같은 거 있죠. 실제로 법정 면적에서 안 잡히는 부분들, 그런 거 싹 다 잡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면적은 원칙적으로 빠져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게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건폐율에서도 빠지고 용적률에서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넣습니다. 요 건폐율, 요 엘리베이터 피트, 엘리베이터 공간 면적까지 넣고, 그 다음에 다락 면적, 다락에서 산입 다락에서 잡히지 않는 다락 면적까지 다 넣은 걸 기준으로, 실제로 공사 들어가는 모든 면적을 다 산정한 거 기준으로 평을 나눠요. 근데 이 평당 공사비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요거는 가장 기준적으로 쓰는 층고를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층고하면 뭐 2.8에서 2.85m? 조금 더 높게 한다 그러면 1.9m까지 가기도 하는데, 어차피 1조 사선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뭐 만약에 뭐 층고가 조금 더 조건이 좋아져서 층고가 높은 주택을 계획을 했다. 그럼 당연히 그에 따른 외피에 대한 표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가 훨씬 더 높아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평당 공사비에 많이 나오는
평당 공사비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그냥 네모 박시한 거에서만 좀 평당 공사비가 좀 의미가 있고, 뭐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봉천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평당으로 하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디귿자 모양으로 주택이 꺾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표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표면적이 들어가면 뭐가 더 들어가냐면 콘크리트 더 들어가야죠. 철근 더 들어가야죠. 그에 따른 단열재 더 들어가지, 그 다음 외피 마감재 더 들어가지, 내부에서도 벽이 당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내벽에 대한 마감재, 그 다음에 내벽 콘크리트 철근 물량 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모 반듯한, 반듯하다기보다는 그냥 직사각형 형태에서 가장 평당 공사비가 의미가 있고, 그 외의 것들, 표면적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은 평당 공사비를 산정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할게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면적 산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1.90이죠. 면적을 보면 여기 111.90이 있고 1층이고 2층도 똑같겠죠. 당연히 111.90, 그 다음 3층도 똑같고요. 더하기, 자 2층 같은 경우에는 93.42, 그 다음 4층이죠. 5층 같은 경우에는 84.11, 그 다음에 다락도 남았죠. 다락 얼마나 될지 잘 볼게요. 다락은 약 70.77, 77인데 이게 조금 더 면적이 줄어들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그건 다른 영상에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70.77 정도로 보면 되고, 이게 총 584제곱미터가 나옵니다. 584제곱미터, 요걸 평으로 환산하면 0.3025 곱해주면 되죠. 176.66평이 나오고, 요즘 평당 공사비는 가늠하기 참 정말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건너 듣기로는 그냥 정말 허접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정말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집장사 수준에서는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650만원 정도 평당 잡아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도 근데 이 650만원에 솔직히 싱크대랑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감재가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 정도로 했을 때 650만원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다 넣고 하면 아마 850만원 정도는 보셔야지만 가장 오늘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 기준으로 맞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한 15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이 공사비 파동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지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점이나 토지 분석을 의뢰하시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예고 없이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더 좋은 토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